높은 사람으로 나를 갖다 뽑았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 이제 25주년 대상봉 행사 때 갖다 참석을 하려고 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하나는 50주년 대상봉 행사에 뽑힌 교수님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 철학과 90세인가요? 100세인가? 우리 나서대학교 가장 대표적인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감사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되게 고민스러워요. 1시간씩 IR 하는 건 하도 걱정도 안 되는데 거기 5분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 두 번째 세션까지는 내가 강의를 하고 세 번째 세션은 우리 조교들이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발표하는 걸 보고 나서 조교들이 우리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교들의 조교들의 작품을 갖다가 하나 발표를 갖다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미리 얘기하지만 못된 교수가 그 얘기를 갖다 한 사나흘 전에 연휴 전에 바로 전에 했어.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조교팀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실제 서비스고 실제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 조교도 별일이 없나? 뭐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또는 역시 조교들이 하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 번째는 메타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 대박을 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서 개발자한테 또 디자이너한테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을 해서 한 방향으로 뛰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고 글쎄 조금 옛날 얘기든 나 때 얘기일 것 같긴 한데 97년도에 창업을 한번 했었어요.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그때는 우리 제자 창업을 갖다가 하는 거를 도와줬었는데 그때 5장짜리 문건을 만들어서 60억을 펀딩을 했어요. 60억을 펀딩을 했고 그래서 그때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게 그게 벌써 97년이니까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이 아니다. 97년, 2027, 와 거의 30년 됐네. 근데 그때 60억 펀딩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이제 그때 인터넷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도 5장짜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 펀딩을 했었을 때에도 실제 제품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댔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 거다 라는 걸 가지고 펀딩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어진 걸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느냐 라는 작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메타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어떤 대상을 활용해서 아직 안 만들어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을 구체화하는 방법. 이 방법이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구조, 또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촉감과 같은
이러한 속성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을 구체화하는 것. 이것이 메타포라고 하고요. 이 메타포 선정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과 표현 방법. 이 세 가지에 초점을 갖다 맞추는 거고, 메타포는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또 어떤 수단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이 자체가 가끔가다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또 여러분들이 팀 내에서 의견을 갖다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이제 웬만한 팀이 되면 적어도 10명, 20명 넘어가는 팀이 되는데, 그 팀 내에서도 한 곳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시스템의 재원을 메타포에서는 좀 더 딥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구조, 기능, 표현, 요 세 가지 요소가 각각 세 가지 의 서브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쪽에서 보면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카테고리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면은 근거 이론이라는 걸 배울 텐데 똑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있고 어떤 범주가 있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서 구조적인 재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과 관련돼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동작을 하고 또 어떤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서 세 가지 컴포넌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에서는 되게 심플하죠. 시각, 청각, 촉각. 물론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긴 하지만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현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시각과 청각과 촉각, 어떤 느낌이냐, 만졌을 때 어떤 감촉이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어떤 모습이냐, 이러한 것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9가지가 구체화되면 내가 뭐가 될지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포를 만들 때에는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메타포가 속한 범주, 그리고 메타포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기능과 관련돼서는 목적이라는 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이거 쓰는지, 그리고 동작과 행위라고 하잖아요. 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의 움직임이에요. 가장 낮은 단위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이쪽으로 가져가서 마우스를 들고 옆으로 가져가서 메타포의 동그라미를 갖다가 돌렸다. 이거는 각각이 하나의 행위들이에요. 손을 마우스에 댔고 마우스를 움직였고 어떤 컨셉이라는 거에서 마우스를 뱅뱅뱅뱅 돌렸다 하는 세 가지의 행위가, 동작이 모여져서 어떤 행위를 만드느냐, 강의 중간에 무엇인가를 강조하였다라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목적과 동작과 행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시각, 청각, 촉각은 뭐 너무 쉬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분석을 할 때 만들었던 정보들, 수집했던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업 분석을 하면서 맥락 질문법을 통해서 배웠던 많은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리서치를 하면서 찾았던 많은 정보들, 그리고 실제로 맥락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사회적, 또 기술적인 그런 맥락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다 모은 거를 일단은 시스템의 재원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다 추려내는 거예요. 아, 얘는 기능인 것 같아. 아, 얘는 구조 중에서 범주인 것 같아. 아,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니까 시각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들을 갖다가 다 만들어서 피처 리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와, 이 피처 리스트는 풍부할수록 좋아요. 풍부해서 예를 들어서 A4 용지다. 그러면 서너 장, A4 용지 서너 장 정도의 피처 리스트들이 쭉 나와요. 단어들인 거예요, 다. 거기에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다 있죠. 물론 동사가 대부분 기능일 거고, 형용사가 대부분 인터페이스일 거고, 그 다음에 명사가 대부분 구조이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들을 갖다 쭉 만든 다음에 우리랑 비슷한 제품들은 어떤 메타포를 갖다 사용하고 있을까? 이걸 갖다 한번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제품들은 이미 유사한 제품들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제품들이 마켓에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그 제품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메타포를 갖다 활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품들도 고객들한테 본인들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유사한 제품들은 어떤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갖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좀 복잡한데, 이 메타포와 시스템 간의 일치도라는 조사를 합니다. 이 일치도라는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 보이는 동그라미처럼 메타포의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의 재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재원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메타포의 재원 속에 기능적인 요소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요소가 있고 표현적인 요소가 있고, 여기 시스템의 재원에도 구조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 표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개로 나눠요. S 플러스 M 플러스는 뭐냐면 메타포에도 있는 재원이고 시스템에도 있는 재원입니다. 그때가 S 플러스 M 플러스. S 플러스 M 마이너스는 시스템에는 있어야 하는데 메타포에는 없는 거. 그리고 S 마이너스 M 플러스는 시스템에는 없는데 메타포에 필요 없이 있는 거.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M 마이너스는 시스템에도 없고 메타포에도 없는 재원들. 이러한 재원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해서 요 S 플러스 M 플러스를 최대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메타포를 찾는 거예요. S 플러스 M 플러스를 최대화시키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되게 쉬워요. 왜냐? 이런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S 플러스 M 플러스를 갖다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메타포를 크게 잡아가지고 시스템 재원을 그 안에 다 들여 넣으면은 당연히 S 플러스 M 플러스가 맥스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려서 메타포를 큰 메타포를 가져오게 되면은 시스템 재원은 다 커버하는 대신에 시스템 재원에 속하지 않는 쓸데없는 재원들, 그게 여기에 있는 S-M 플러스예요. 그래서 S-M 플러스도 덩달아서 많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최적의 메타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첫 번째는 S 플러스 M 플러스가 제일 크고 S 마이너스 M 플러스가 가장 작은 메타포. 그 메타포가 주 메타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메타포를 갖다 쭉 생각해 보다가 어떤 거는 S 플러스 M 플러스는 무지하게 좋은데 S 마이너스 M 플러스가 덩달아서 커서 그럼 이거는 별로 부적격.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부적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 메타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 메타포를 선정을 하는데 자,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S-M 플러스는 되게 심각하게 큰 부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S 플러스 M 마이너스는 별로 큰 부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요 S 플러스 M 마이너스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보조 메타포를 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 플러스 M 마이너스는 조금 커도 상관이 없는데 S 마이너스 M 플러스가 크면 이건 복구가 힘들어요. 커버가 힘들기 때문에 S 마이너스 M 플러스는 반드시 낮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 메타포의 재원이 한 요 정도를 커버를 하고 나머지 이렇게 커버를 못하는 부분을 보조 메타포를 가지고 커버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그런 컨비네이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가서 보면은 주 메타포는 하나 정도 주 메타포를 갖다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메타포다. 컴퓨터의 화면을 가지고 데스크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책상 2라고 하는 그 메타포가 주 메타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 메타포를 하되 그 주 메타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책상 위에다 쓰레기통, 휴지통을 올려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파일들 갖다가 필요 없는 파일들 지우려면 휴지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휴지통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만들어서 추가해서 넣어서 데스크탑 메타포 플러스 휴지통 메타포 하면은 윈도우 O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조 메타포를 갖다 주 메타포하고 보조 메타포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 구조, 표현, 기능 이 각각에 대해서 이 현재의 메타포하고 시스템의 재원이 S-M 플러스, S 플러스, M 플러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분석 단계에서 마련했던 시스템의 재원들이 잘 커버가 되고 있구나. 이 메타포를 가지고서 다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주 메타포 모형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충분히 커버가 됐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보조 메타포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빈칸이 없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단계까지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타포를 가지고 컨셉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물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내가 컨셉에서 어떤 메타포하고 주 메타포하고 보조 메타포를 써서 S 플러스 M 플러스를 극대화시키고 S 마이너스 M 플러스를 최소화시켰는지 그거를 강조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메타포 설계를 통해서 컨셉 모형을 파이널라이즈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두 번째 세션이에요. 혹시 질문? 보강님, 그 다음에 은수님? 제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메타포 모형을 그 메타포라는 게 저희가 하려는 그 서비스랑 비슷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걸 메타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맞죠? 그렇다면 강의 안에서 봤을 때 되게 많이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없다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유사 제품이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 상황에 있는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오다. 아이오면 현실 상황에서 배출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청소부다. 그럼 청소부라는 메타포를 갖다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꼭 경쟁 제품이나 기존 제품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컨셉의 기능이나 구조나 표현 방법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교수님? 아까 그 최종적으로 통합 메타포 모형을 만들 때 주 메타포 하나랑 그다음에 보조 메타포 3개를 가지고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쭤볼 게 주 메타포 모형은 저희가 보완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걸 말하고 보조는 거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거를 또 못하는 걸 보조 메타포라고 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근데 약간만 부연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는 주 메타포를 하나만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주 메타포를 2개를 가져가도 돼요. 나는 뭐를 추천하냐면 주 메타포는 하나만 가져가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야지 제품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 메타포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우리가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파악했던 시스템의 재원들을 전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50%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5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S 플러스 M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메타포. 그 메타포가 주 메타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메타포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그런 게 없다. 그래가지고 2개 찾았는데 그 2가지가 40% 정도 커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주 메타포 2개를 가져가야 돼. 그런데 추천하는 거는 주 메타포는 가급적이면 하나를 해라. 그래야지 제품의 성격이 명확해진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보조 메타포를 꼭 3개 선정할 필요 없어요. 보조 메타포는 하나도 선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는 5개를 선정해도 돼요. 보조 메타포의 숫자는 순전히 우리 주 메타포가 시스템의 재원을 얼마나 많이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보조 메타포를 갖다가 선정하는데 꼭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주 메타포를 가지고 시스템의 재원을 70% 정도 커버하기 시작하면 S-M 플러스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작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포의 범위를 좀 줄이고 주 메타포의 범위를 갖다 좀 줄이고 보조 메타포의 도입을 갖다 고려해 볼 것을 갖다가 제안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 주 메타포를 하나를 갖다 찾았는데 그게 거의 90%를 갖다가 다 커버하면서 부작용도 없다. 그러면은 굳이 보조 메타포 만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 메타포를 갖다 도입한다는 것도 사용자들에게는 인지적으로 어려워요. 제품 하나를 딱 설명하는데 메타포 하나면 되면은 제일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얘는 책상인데 책상 위에 휴지통이 있어요. 이건 사람들한테 인지적인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기는 주 메타포 하나만 선정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메타포가 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조 메타포를 갖다 도입을 하는데 그런 보조 메타포는 많아야 2-3개. 하나여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리고 보조 메타포를 선택할 때 고민 또 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주 메타포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고 책상 옆에 휴지통이 있었는데 그 휴지통을 갖다 책상 위에다 올려놨다. 약간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방이라고 하는 또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둘이 잘 어울린다? 괜찮아요. 그런데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책상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주 메타포로 썼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 메타포를 뭐라고 할까? 물고기 했다. 그러면 책상하고 물고기 연결을 시켜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 메타포하고 보조 메타포 사이에 컨플릭트가 있어요. 인컨시스턴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조 메타포를 도입하는 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조 메타포를 갖다 선정을 할 때는 주 메타포와 얼마나 컨시스턴트 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면 하나의 메타포로 좀 커버를 해서 딱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수단으로서 인식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AI 기반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되게 맞춤형이거나 설명을 하기 어렵거나 엄청 복잡한 서비스나 시스템도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나로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보조적인 메타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인지가 과부하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너무 많은 그런 인지적인 부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균형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엄청 구체적이기만 해도 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야. 아주 좋은 질문이고 이게 그런 거에 답하면은 경력자 되는 거예요. 엑스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주 메타포는 하나 이상을 가져가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 메타포는 경우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3개 이상을 넘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3개 이상을 넘어가면은 주 메타포 하나에 보조 4개?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되게 복잡하게 들려요. 그래서 맥스로 갔었을 때도 3개 이상은 안 간다. 보조 메타포가 특히 우리 클래스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은 안 간다라는 게 제 생각. 네. 또 다른 질문? 오케이. 없으면 지금이 35분인데 우리 5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조교 발표 진행할까요? 쉬어요? 오케이. 5분 쉬었다 합시다. 이 5분 쉬었다가 40분에 만나가지고 조교 발표 진행하겠다 할게요. 네. 나오시고.